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배경이 조금 달라졌죠? 제가 이사를 하고 처음 찍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사전에 예고를 했던 대로 저의 책장 투어가 될 것 같은데, 책장 투어 하고 나서는 제가 독서템도 같이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그럼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까지 껴야겠다. 이 아이의 자리였거든요. 일단 첫 번째 칸부터 좀 보여드리면 고전에 해당하는 책들을 조금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아직 안 읽은 책들도 책장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읽은 거를 뭔가 설명드리긴 좀 뭐하니까 이 책이 왜 제 책장에 있는지 정도만 가볍게 이야기하고, 또 영상에서 이미 추천드렸던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책은 인간실격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이미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요 김승옥 작가님의 무진기행이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사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작년에 분명 데이지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 어떤 추천 영상 같은 것 속에서 살짝 나온 걸 보고 제가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미음사에서 제가 작년에는 북클럽 회원이었어가지고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때 아마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 책입니다.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 다음 책은 제가 가장 최근에 완독을 한 책인데요. 서머신 몸의 면도날이라는 고전 책이거든요. 저랑 친한 크리에이터 유즈가 트레바리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는데 마지막 회차 게스트로 저를 초대를 해줬어요. 그때 그 독서 모임 회차 책이 요 서머신 몸의 면도날이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잠깐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을 마침 했는데 독서 모임 초대를 받았더니 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막 이제 구매를 딱 하러 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웠어? 라고 약간 흠칫했는데 펼쳐서 읽자마자 너무 재밌는 거죠. 저는 이런 두꺼운 책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특히 소설이 두꺼울 때 제가 약간 겁을 먹는 게, 등장인물이 많으면 제가 이제 못 따라가거든요. 흐름 놓치지도 않고, 그리고 간략하게 내용을 이야기해드리자면 주인공 렐이라는 청년이 미국 청년인데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자기랑 되게 살뜰하게 가깝게 지냈던 동료가 바로 옆에서 하루아침에 죽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하면서 가치관이 확 바뀌어요. 자기랑 꾸준히 잘 지내왔던 여자친구 이사벨 과의 관계도 약간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이 삶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레리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 서머신 몸이 약간 제 3자의 입장처럼 그 주인공들을 쭉 서술해요, 이 책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도 좀 재미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와 달라서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게 되게 서술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꺼운 거에 겁먹지 마시고,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되게 철학적이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최근에 읽은 소설 중에 진짜 재밌는 걸로 손에 꼽힙니다. 진짜 독서 모임 하기에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항상 이 뒤에 추천 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마지막 한 문단이 저는 이 책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문단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인생의 작은 결단조차도 면도날을 넘어서듯 비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면도날은 생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근원적인 열망을 자극하며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점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흥미돋죠? 추천드려요. 다음 책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픽션들이라는 책인데, 이 픽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안 보일 텐데 살짝 위를 좀 보여드릴게요. 서클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 LP판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LP가 아니고, 제가 작년 말에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전시 협업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도록 같은 거를 요 디자인으로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시의 전시명이 원형의 삶? 이거든요. 이 원형의 삶이라는 전시의 제목을, 여기에 있는 단편 중에 하나가 원형의 폐허들 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읽어볼만 하지 않나. 왜냐면 현대소설의 패러다임을 창조한 천재래요. 경이로운 미학의 세계.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로 제 책장에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고, 요거랑 이 뒤에 나올 이 방랑자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소설, 우리나라 소설 한 편에서 이렇게 총 3권을 제가 작년 북클럽
에서 주는 책으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다 있습니다. 두꺼운 책들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랐던 책들이고, 사실 까미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골랐었던 것 같고요. 아직 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랑자들은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는 좋으신 게 이게 하나의 소설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 단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설명을 좀 읽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방랑자들은 여행 그리고 떠남과 관련된 100여 편이 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록한 짧은 글들의 모음집이다.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 아니면 어딘가를, 무엇을,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다다르려 애쓰는 사람들 등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방랑자들을 기록한 작품이다. 진짜 한 편이 요거 한 장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몇 편씩 이렇게 읽으면서 병렬 독서 할 때 같이 읽기 좀 좋은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또 작품이라고 하니까 요새 좀 읽고 있고요. 이 세문전에서는 마지막인데요. 8월은 악마의 달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제가 어딘가에서 영업을 당했는데 뭐 때문에 영업을 당했냐면, 장렬하는 태양과 쪽빛 바다가 신기루처럼 일렁이는 남프랑스의 호화스러운 휴양지를 배경으로 이혼한 뒤에야 비로소 종교적 엄숙주의와 구태의 억압적 성 역할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아와 관능을 마주하게 된 여성의 치명적 휴가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담아낸 이 작품은 인간 심성과 미덕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모국 아일랜드를 비롯해 여러 가톨릭 국가에서 금서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금서, 못 참지. 그리고 뭔가 여성으로서 좀 대담하게 뭔가 그 욕망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하니까 또 저와는 약간 다른 결의 책인 것 같아서 냅다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매우 기대 중이에요. 그 다음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해서라는 책인데 진짜 미친 벽돌책이죠.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픽션들 준 지인이 선물을 해준 책인데, 요거는 지인이 선물을 해주기 전에도 유즈가 책장 투어 할 때 이 책을 추천을 했었어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했던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저도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생각 많은 사람들이 불안도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류즈도 되게 잘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통으로 이어진다기보다 뭔가 일기를 보는 느낌이라고 류즈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 중인 책이라는 점. 요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책일 텐데요.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저희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도 읽는 책이고 추천 도서에도 있었던 책이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모모가 사는 동네에 회색 신사가 오면서 사람들의 시간을 훔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회색 신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친구들과 맛있는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나를 챙기는 데 시간을 쓰는 이 모든 행위들이 시간을 낭비한다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네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나한테 시간 맡겨. 그럼 내가 너네가 필요할 때 나중에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겨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이제 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모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어렵지 않게 진짜 동화처럼 이어지는데, 이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현대에 진짜 갓생러들이 많잖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허투루 쓰지 않는 거에 되게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시간의 의미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거에 맞는 책이고,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잊은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주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두께감은 좀 있지만 동화 같아서 여러분들이 읽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또 소소하게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구독자분들 모집해가지고 낭독회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독자님이 선물을 해주신 책입니다. 다음 책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이라는 책인데요. 요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 뒤에 지금 숨겨져 있는 책장에 그 나쁜 책이라는 책을 제가 언제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안에는 이제 금서들을 다 담은 책이었거든요. 그 책이.
내용이. 근데 그 책 안에서도 제가 이 화씨 451 내용 부분에서 되게 신선한 관점을 좀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가지고 화씨 451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것도 민음사 그쪽에서 같이 구매를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정보만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빠른 속도의 문화에 중독된 사람들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가까운 미래,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독서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책을 불태우는 것이 직업인 방화수 가이 몬테그는 전혀 의문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기를 원하는 생동감 넘치는 옆집 소녀 클라리세를 알게 되면서 몬테그는 자신의 삶이 텅 비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어느 날 클라리세가 갑작스럽게 실종되고 그의 생각과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소설의 설정은 책을 읽는 게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다 불태우거든요. 그 책을 소지하고 있는 집까지 그냥 다 태워버리는 그런 설정이라 되게 흥미진진한데, 이 책이 놀랍게도 1953년, 거의 50년이 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과 너무 관통하는 시대상을 그렸다는 게 그 당시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완전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정보와 빠른 그런 속도의 문화 변화, 이거 완전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너무 지금 흥미진진하게 기대 중인 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게 없고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인데 작년 국제도서전에서 표지의 눈빛에 반해가지고 그리고 게다가 추리소설을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추리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구매한 책입니다. 당연히 못 읽었어요. 책은 원래 못 읽어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끝과 시작과 그르니의 선집. 사실 이 끝과 시작 같은 경우는 시예요. 시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시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편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하고 되게 좀 형식이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선물 받은 거라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그르니의 선집, 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아마 한 번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기도 한데, 이 장 그르니에라는 작가가 알베르 까미의 스승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책의 맨 앞쪽에 보면은 까미가 쓴 글이 있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섬을 펼쳐보게 되는 저 난 모르는 젊은 사람을 뜨거운 마음으로 부러워한다 라고 마지막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인 즉 안 본 삽니다잖아요. 아직 이 책 안 봤다고? 야 씨 부럽다. 너 안 본 눈이네? 근데 이 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유를 깊게 하게 하는 책이에요. 섬이잖아요,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을 때 그 감정선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되게 고요하고 되게 차분해져요. 정말 그 섬 안에서 나만 이렇게 오롯이 있으면서 되게 사유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어서 사실 쉽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미친 듯이 어렵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장 그르니의 작가를 까미의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고 처음 접한 분이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밀란 쿤데라의 무의미의 축제라는 책이고요. 밀란 쿤데라의 엄청 유명한 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어가지고 요것도 국제도서전에서 제가 구매를 했었던, 표지 양장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이거는 되게 얇아요.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이 저를 딱 사로잡았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뒤엎을 수도 없고 개조할 수도 없고 한심하게 굴러가는 걸 막을 도리도 없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어. 저항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근데 참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추구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너무 저는 세상을 무겁게 바라보고 싶지 않은데 제 성향이 좀 이렇게 책 읽으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요 문장이 좀 저를 사로잡아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책입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데미안이고요. 이건 제가 오래전에 읽긴 했는데 이거 너무 유명한 책이잖아요. 사실 데미안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말은 세계다, 뭐 너무 유명한 말들 있죠. 그래서 데미안은 저는 20대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물론 저도 아직 청년이지만 좀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바라보는 자세라든지 가치관 형성에 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괜히 데미안이 유명한 고전이 아니다. 요거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철학자 중에서 니체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니체의 말이라는 큰 책 있잖아요. 제가 그게 이북으로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되게 짧게 정말 말들만 담겨져 있어서 그 책을 읽어보고 이 사람의 그 뭔가 사상이나 말할 때 그 가치관 같은 것들이 되게 공감되는 게 많아서 니체 좋다라고 단순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일단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게 갖고 있고 아주 기대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칸인 고전 칸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이 밑에 칸은 문학 칸인데요. 소설류들이 있고 시집, 일단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소설인데요. 다 완독을 한 책입니다. 이렇게 안에 메시지 카드 같은 게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영철 평론가님 이 이달의 큐레이터로 선정됐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2023년 12월인데 그때 요 메시지와 함께 온 책이어서 제가 다 읽었던 건데 이 책 자체의 배경이 9.11 테러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 주인공 소년의 아버지가 그 9.11 테러의 희생자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열쇠의 비밀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와 연관된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소설이. 근데 진짜 훅훅 눈물이 나는 구간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그래서 뭔가 이 책은 이 신영철 평론가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는 애도를 잘 해야 하는가, 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린이가 이런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어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을지. 그래서 여기에 되게 좋았던 말이 어느 맑은 날의 아침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2개가 비행기를 납치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자살 테러 공격으로 무너져 내린 사건입니다. 최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자식인 한 사람이 죽는 일이 동시에 3,000번 일어났습니다. 바로치고 죽음을 세는 기타노 다케시의 방식입니다. 이때 이 뒤에 나오는 내용 너무 슬픈 게 이 이야기를 저는 2006년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뒤인 2023년에 그것도 2살 아들의 아빠인 채로 다시 읽습니다. 마음이 아파 더는 못 읽겠다고 여러 번 멈추어야 했는데 활자도 없는 마지막 몇 페이지에선 결국 울고 맙니다. 그 눈물 부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말을 너무 잘 쓰시지 않나요? 신영철 평론가님이 참 진짜 그 슬픔에 대한 주제의식이 좀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 요 책은 율리체의 어떤 소송이란 책인데 요거는 제가 아마 데이지님 보다가 영업을 당한 책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다 읽었거든요. 요것도 배경이 되게 특이한데 건강지상주의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건강이 중요하지만 여기는 아예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범죄인 사회를 좀 그리고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딱 이 책을 전체를 또 대변하는 것 같은데 삶이란 하나의 제안이고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뒤에 이렇게 말이 적혀 있거든요. 요거 딱 봤었을 때 뭔가 확 흥미돋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을 가지고 이제 지키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 삶을 상정하고 이 소설을 썼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건강을 되게 신경 쓰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이 건강을 지키지 않는 게 범죄까지 된다? 개인의 자유를 많이 억압할 수밖에 없는 소재를 일부러 따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다음 책은 이것도 제가 추천을 꽤나 했었던 책인데요. 어떻게 지내요? 라는 시그리드 누네즈의 장편 소설입니다. 요거는 제가 낭독회에서도 추천을 했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짧게 했던 그 1회차 낭독회에서도 제가 요거를 간략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에 좀 빠져 있었어요. 배우 박정민 님이 무제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거 유튜브 보시면은 책을 간간히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그때 요 책이 추천책에 있었어가지고 영업당해서 읽었는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주인공의 아주 친한 친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연락을 하는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이 암 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죽고 싶다 하는데 그 길을 같이 갈 여정의 동반자라 해야 될까요? 이 주인공한테 갑자기 부탁을 합니다. 그 병문안을 갈 정도의 친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병문안 갔을 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죽고 싶어. 근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쉽게 대답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은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삶에 대한 시선이나 어떤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고 있고 타인을 평가할 때는 그들이 겪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디트리 본 회퍼의 말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이제 이 소설을 통해 알게 된 시몬 베이유의 말도 함께 기억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일이라는 것. 이 작품은 저 물음의 소설적 실천이다. 말기 암 환자인 친구가 스스로 삶을 끝내는 일의 곁을 지키는 중인 서술자는 지금 세계의 존재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지인들, 작품 속 캐릭터, 동물, 심지어 지구 그 자체에게까지. 요게 신영철 평론가가 이 책 추천사를 쓰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는 단순히 이렇게 아야 하고 물리적 아픔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있잖아요. 근데 그 분야도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뭔가 유기된 동물들에게 더 마음이 쓰여서 이들의 고통까지 내가 받고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이 지구 전체의 환경을 신경 써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 주인공처럼 친구가 뭔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거를 피부로 느껴가면서 얻는 고통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들을 이제 마주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고통과 가까이 해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다음 책도 유명한 책이죠. 또 신영철님의 추천이 나왔습니다. 역대 부커상 후보 중 가장 짧은 작품이라고 적혀있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이고요. 클레어 키건의 소설입니다. 이거 말고도 맡겨진 소녀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는 제가 아직 못 읽어봤고 저는 이걸 먼저 읽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영화화도 되어 있어요. 읽고 영화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 조금 더 좋았고요. 아주 짧은데 이 짧은 소설 안에 되게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영철 평론가님의 추천사 중에서 한 줄을 딱 읽어드릴 건데요. 인간의 가능성이 서사의 필연성으로 도약하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얻게 된다. 이것도 얇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이고 김주혜 작가님이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냅다 가서 구매를 해서 다 읽었는데요. 약간 그 파친코 작품 아시죠? 그런 우리나라 역사를 담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껍지만 얘도 굉장히 술술 잘 읽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또 다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재밌다. 근데 사실 이거를 읽고 뭐 특별하게 엄청 뭘 느끼거나 하진 않았어요. 해은영 작가님의 소설 2개가 있는데요. 내게 무해한 사람과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최은영 작가님의 쇼코의 미소라는 책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책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문구가 있어요.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우정은 사랑 같고 어떤 사랑은 우정 같다 였나? 아무튼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공감을 해서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 이후에 이 2개의 책도 제가 읽어보게 된 거거든요. 최은영 작가님은 진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인간이 감정을 가지는 거를 언어로 뭐 단 한 문장 혹은 단 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최은영 작가님은 한 편의 글로 그거를 꾹꾹 눌러서 읽는 족족 사람들에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다시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우와, 진짜 글 잘 쓰신다. 되게 섬세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이걸 서술하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미세한 진짜 오묘한 감정선을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내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작가분 중에 한 명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2개 다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특히 아주 희미한 비츠로드의 경우에는 좀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작년인가에 또 키워드가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가족은 약간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랑 가치관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격이나 이런 게 비슷한 듯 달라요. 근데 그 비슷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다르면 많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점점 크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오히려 그러려니 하게 되는데 비슷한 그 성질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싸우고 부딪히게 돼가지고 저는 아빠를 제가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평생 이해를 못할 것 같았던 아빠에 대한 이해가 아주 조금 문이 열렸어요. 그걸 도와준 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소설 진짜 너무 추천드리고, 장편이 아니라 다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러게 된 어떤 구간 포인트를 하나 읽어드리면, 이모를 은근히 무시하고 하대하는 아빠의 모습에 분노하면서도 나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은 언제나 이모를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뭐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군다고 삐딱하게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모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내 모습을 부정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모의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들을 만지면서 나는 그것 또한 나의 모습임을 인정했다. 그러한 판단이 이모라는 사람의 진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라는 부분이에요.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라고 내가 믿어왔지만 나에게서도 그 어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되게 공감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그러한 내가 판단을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사람의 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이 저를 한번 이렇게 탁 치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빠를 바라보건 그거는 아빠의 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거예요. 아빠의 진실은 아빠만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니까 두 개 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도 되게 유명하죠. 이 시선으로부터. 이거 요새 폭삭소가수다를 제가 좀 뒤늦게 보고 있는데 폭삭소가수다가 좀 생각나는 책이었어요. 심시선 씨 집안의 그 여성들 가게를 잇는 이 내용이 되게 폭삭소가수다도 어떻게 보면 여성 중심의 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약간 그거보다 조금 더 확실히 더 여성 서사이긴 한데 그래도 그 어떤 이 가부장적인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사까지도 잘 담고 있어서 되게 재미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게 기분 좋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82년생 김지영.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 가장 나쁜 일도 아까 위에 반항하는 인간이랑 방랑자들 구매할 때 같이 이제 골라서 그 북클럽 그걸로 받은 건데요. 약간 추리적인 소설이기도 하고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들으면 진짜 흥미진진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3년 전 아들을 떠나보낸 뒤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정희에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온다. 남편 성훈이 실종된 것이다. 그것도 정희가 보는 앞에서. 황망함도 잠시 한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던 정희는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해 남편의 행방을 쫓는다. 한편 철식의 삶은 3년 전 아내가 한강에 투신한 날에 멈춰 있다. 인민군 장교 출신의 냉정한 성격이었던 철식은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목격자와 타살의 증거를 찾아 헤맨다. 그러던 중 아내가 죽던 날 밤 현장에 의문의 남성 김성훈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정희와 철식의 추적이 한 곳으로 모이며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러나 이들은 아직 모른다. 이것은 끝이 아니며 가장 나쁜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방금 떠나온 세계인데요. 저는 김초엽 작가님은 방금 떠나온 세계보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소설집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 첫 단편 읽자마자 오열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디스토피아 SF 소설을 또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것도 초엽 작가님 덕분에 제가 알게 된 저의 취향이거든요. 사실 이거 내용이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소설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소설인데요. 잘 모르시는 소설인 것 같아서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인 불과 나의 자서전. 이게 이 뒤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설의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동체에 우연히 생긴 경계는 서로를 경쟁시켜 바람직한 시민, 주체를 생산했다. 그 분화를 자신의 본질로 설명하려는 자기 서사로부터 혐오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은 분할 저편에 대한 낙인과 배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불안과 이편으로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가족의 사랑을 타고 대대로 전해져 왔다. 이 부분에 너무 큰 공감이 갔어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은 분할 저편에 대한 낙인과 배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자신의 노력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을 제가 그다지 좋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 내용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잘된 사람들이 보면은 나는 진짜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그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놓고 왜 운이 좋다고 하지? 왜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느낀 게 운이 좋은 게 맞다. 내가 노력한 건데. 이건 순전히 내 노력 100%로 이뤄낸 결과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큼 오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 게 김연아 님이나 막 손흥민 님 같이 노력의 아이콘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노력한 거 맞고 그 노력 덕분에 그들이 우리나라의 위상도 올려줄 만큼 너무 실력 좋은 그런 선수들로 남아있는 것도 너무 맞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끔 환경을 지원해 줬던 부모님을 안 만났다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런 사람들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 것도 운이고. 그래서 그 운이 좋았음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진짜 인간으로서 오만한 행동인 것 같아요. 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학교에서 여기는 잘 사는 동네, 여기는 못 사는 동네, 이제 이 부모님들이 너는 이 담을 넘어 저기로 가야 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 엄청 열심히 시키고 하는 게 이 뭔가 계층 상승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불안과 이쪽으로 더 떨어질까 봐 하는 그 불안이 대대로 내려져 오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았지 그러면 안 돼라는 그 모든 불안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고 내려왔다는 이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공감이 정말 많이 됐고 보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잘 모르시는 소설인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읽었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은 제가 정리 안 하고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가 다 시집인데요. 나는 시집이 너무 어렵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이 두 가지가 완전 거의 입문용으로 너무 쉬운 시집이어가지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너무 유명하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시집도 굉장히 직관적인 시집이기 때문에 시가 어렵다 하신다면 이거 2권으로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이면서도 한 번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시집으로는 기영도 시집의 입속의 검은잎 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시집도 다를 읽은 건 아닌데 팍 꽂힌 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거든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이 마지막 2줄이 진짜 어떻게 이런 글을 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안 읽은 시집도 많고, 이 신용목 시인의 시집들도 너무 꼬아서 막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비교적 직관적이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쓰여진 느낌이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쪽 칸인데요.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서 따로 빼놓은 건데요. 청소년 문학이에요. 이 긴긴 밤과 5번 레인이라는 청소년 소설이 있거든요. 독서를 하고는 싶은데 진짜 나는 막 집중도 안 되고 잘 모르겠고 내용도 어렵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저는 진짜 청소년 문학 진짜 추천드려요. 내용이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되게 쉽게 쓰여졌는데 가슴을 팍팍 치는 문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긴긴 밤은 제가 예전에 이북으로 읽었었던 건데, 유즈가 그때 독서 모임 낭독회 때 이거 아예 책으로 다 선물을 돌려가지고 이거 실물책으로 갖고 있는데, 그 서로에게 기대는 이 펭귄과 코뿔소의 마음,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5번 레인도 제가 여기에 편지에 꽤나 써먹은 구절이 있어요. 읽어드려 보자면요. 주인공의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쓴 편지의 내용인데요. 나루야, 오늘이 우리가 사귄 지 22일째 되는 날이야.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같이 나가는 첫 대회 날이지. 고래 꼬리가 행운을 상징한대. 이 열쇠고리가 너에게 행운의 부적이 되어줄 거야. 사실 이건 너보다 나한테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히히. 추신. 아빠가 편지는 추신에 멋있는 말을 써야 완성이라고 해서 뭘 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써. 난 항상 네 편이야. 혹시 네가 네 편이 아닐 때에도. 알았지? 힘내. 태양이가. 난 항상 네 편이야.
혹시 네가 네 편이 아닐 때에도. 어떻게 이런 말을. 제가 이거 그래서 편지에 꽤나 써먹었어요. 그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내가 내 편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꽤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나는 항상 네 편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게 너무 든든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내용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5번 레인이 제목이잖아요. 5번 레인의 뜻이 2등 선수의 라인이래요. 그래서 대충 어떤 내용일지 예상이 가시죠? 수영부의 주인공 나루인가 그럴 거예요. 그 친구가 성장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또 성장 서사에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하고 싶고 난 맨날 이기고만 싶고 이랬던 친구가 어떤 경쟁하고 시합하고 경기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나에게 집중하는 법 같은 것들을 좀 배워나가는 성장 소설이에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봐도 진짜 울림이 있는 청소년 문학,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이 청소년 문학 2개 빼고는 다 이제 비문학 계열이에요. 인문이나 철학 쪽 책들인데요. 요거는 집단 착각이라는 책이고요. 토드 로즈 교수의 책이에요. 이거는 유튜브에 이 작가님 인터뷰 영상도 있거든요. 읽으면서 같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 책이고요. 이 다수의 선택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은 왜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는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 뭐 연구 결과 이런 것들 진짜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저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특히 진보 계열의 사람들이 그 밑에 소수당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수당을 뽑으면 이 진보 계열의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뭔가 모두가 다 착각을 하고 그 다수당, 그 거대당을 뽑는다는 거죠. 이 개개인은 다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음에도. 근데 사실 다 까보면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소수 정당이 있음에도 거대 정당이 계속 밀고 나아가고 더 잘 되는 수밖에 없는 뭔가 현실, 이런 것도 담겨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전 그게 좀 인상 깊었어가지고, 인간 본능이 왜 집단 사고의 오류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도둑맞은 집중력은 너무 유명하죠. 한때 그냥 휩쓸고 지나갔던 책이어가지고, 멀티태스크는 인간으로서 원래 잘 될 수가 없는 행위다 라는 것도 그렇고, 뭐 핸드폰 SNS 하는 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적어 내려간 내용이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책을 읽고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삶을 위한 철학. 요거는 넷플릭스에 굿플레이스 있죠. 그 굿플레이스 제작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그 굿플레이스가 되게 안에 내용은 철학적인데 되게 웃기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어렵지 않고 되게 재미있게 서술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위트가 좀 웃겨요.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담아놓은 책이라서, 내가 철학에는 관심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 철학 하시는 분들은 이 책으로 한번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조금밖에 아직 못 읽은 책인데요.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다음 책이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이거든요. 이 두 개가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좀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책들이에요.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제 친구가 그 수리솔솔 2번째 편인가에 우리가 하는 노동 다 가짜야 이렇게 말했던 친구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해줬던 책이거든요. 너무 강박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가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이에요. 아직 다는 못 읽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MBTI J 성향이 센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박을 갖고 있고 스스로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하는지 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풀 수 있을지, 약간 자기 객관화를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유연해질 수 있는지를 좀 더 보여주는 책이어서 이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나쁜 책 금서기행은 제가 추천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적어놨는데 해봉이가 빌려준 사랑의 도구들이라는 책인데요. 아직 읽진 못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거 그 유주도 저 수리소설에서 이거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때 봤던 게 기억에 남아서 해봉이가 언니 그럼 언니 이거 그냥 읽어 이래가지고 빌려준 책입니다. 사랑은 뭔가 아직까지 저에게 풀리지 않는 뭔가 호기심의 분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다음 책은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구매를 해서 읽은 건데, 뭐 이렇게 태깅은 다 되어 있긴 한데 이거 좀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동진 평론가님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것도 읽긴 했으나 내용이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는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 이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쇼펜하우어 책 장원영 씨가 추천해가지고 한때 이제 쇼펜하우어 대란이 또 일어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삶을 비관적이게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골 때리게 자꾸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말을 같이 하는데? 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분의 이런 사상, 행복에 대한 그런 가치관, 인간은 원래 불행이 베이스다라는 주장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위안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지금같이 좀 힘들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좀 많이 읽게 되는 거 아닌가. 다음은 이 에고라는 적인데 이거 아마 제 기억에 연두콩 언니가 선물해줬었던 것 같거든요. 자기 자아 있죠. 에고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만드는지 이 시선도 좀 새로웠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에고가 너무 세다고 생각하신다?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권의 책은 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인데 다 연두콩 언니가 준 책이거든요. 스스로 마음 공부할 때 그런 쓰는 책인데 양쪽 두 개는 읽고 아직 이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은 못 읽었거든요.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좀 억누르려고 하거나 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질투의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막 내가 억지로 막 누르려고 하고 슬픈데도 막 억누르려고 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살짝 카메라를 내려볼까요? 그리고 요거 두 칸만 이제 책들이 좀 있는데요. 이쪽 칸은 산문과 에세이 집을 좀 모아놓았어요. 사실 제가 에세이는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읽게 돼서 에세이는 뭐 그다지 한 권 한 권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특이하게 생긴 거나 소개하고 싶은 것만 소개하도록 할게요. 산문집은 사실 이 인생의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많이 말해가지고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잖아요. 시들에 대해서 신영철 평론가님이 이제 의견을 적어 놓으신 건데 진짜 명작이거든요. 물론 그 쏘이는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 한 번쯤 꼭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영철 평론가님이 슬픔이나 애도에 대한 생각이 되게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신영철 평론가님의 또 책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아마 읽다 말았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요것도 제가 다시 읽어야 되는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은 제가 아예 기억이 안 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제가 되게 좋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좀 읽어드리면 우리는 숨을 쉬듯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지만 당신과 나 역시 한 발만 잘못 디뎠어도 다른 삶을 살게 됐을 것이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살았을 삶을 대신 살고 있는 자들을 비웃으며 살고 있다. 나도 별 수 없다는 깨달음, 인간을 추락시키는 절망도 인간을 구원하는 희망도 그 부근에 있다. 바라건대 스스로를 믿지 않기를. 낯선 나와 마주치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믿는 순간 편견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 믿는 순간 맞은편 차량과 추돌한다. 한 고비를 돌 때마다 가능한 길게 클렉슨을 울려야 한다. 쉽게 말해서 그 개인이 너무 그렇게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네도 사실 다 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걸 굉장히 고품격으로 적어놓으신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믿어서도 그렇다고 너무 안 믿어서도 안 되는 그 중용을 찾기 위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요 2인조 이석원 작가님의 산문 요것도 제가 옛날에 제 기억에는 서점 리스본에서 생일책 이 있거든요. 제 생일에 맞는 날짜를 뽑았을 때 나왔던 책이었는데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 이석원 작가님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저랑 생일이 똑같으시더라고요. 이 2인조가 다 나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2인조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평생을 싸우고 대화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도 혼자일 수 없으며 그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된다. 이 책도 개인적으로는 산문집 중에서는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최진영 작가님의 어떤 비밀. 최진영 작가님은 구애증명으로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구애증명이랑 그 어디 속으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작품도 읽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최진영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면 작가님은 정말 사친자예요.
사랑에 미친 자, 진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이라고 늘 사랑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산문에서도 그게 굉장히 느껴집니다. 다정소감이랑 즐거운 어른은 이거 저 10만 됐을 땐가? 생일 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두콩 언니랑 비단 언니가 한 권씩 선물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다정소감은 다 읽었고 즐거운 어른은 아직 못 읽었는데 다정소감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다정해라 라는 내용이라서 생각보다 심플하고, 그리고 요거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들, 요거 뉴진스 한이가 읽어가지고 되게 핫해진 책인데 그 유주랑 같이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선물로 저한테 줬거든요. 되게 라이트하고 가볍게 읽기 좋고, 요거 트위터에서 이 책을 설명할 때 남미세에서 남이세로 변화하는 과정 을 담았다라고 이제 후기를 누가 적어준 걸 말해줬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요것도 지금 조금씩 병렬 독서로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학문집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에세이에 가깝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냥 다 에세이고요. 그 책 중에 조금 특이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책이 생긴 게 조금 특이할 거예요. 이게 제본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불안해서랑 그 니체 책이랑 이런 거 여러 권 선물해줬던 지인분의 책입니다. 사랑과 가장 먼 단어라는 책이고, 이게 3쇄에 나왔을 때 그냥 3쇄를 많이 안 찍으시고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다 하나하나 잉크를 뿌려가지고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책이고, 궁금하신 분들은 사랑과 가장 먼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 보여드리자면 미카피의 생각채집이라는 책인데 아주 라이트하게 읽기 좋은데, 이 걸 쓴 성미희라는 작가가 저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카피라이터 10년 차라서 그 카피라이터 일을 하면서 적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친구가 제가 스토리를 볼 때마다 느끼지만 참 글을 맛깔나게 잘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말장난스러운 말을 되게 유려하게 잘 풀어내는 게 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혹시 카피라이터가 꿈이시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쪽에서는 더 소개해드릴 게 없는 게, 여기는 그냥 뭐 저희 레시피북도 있고요. 채소식탁이라고. 그리고 이쪽에는 페미니즘 관련된 책도 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책들은 그 독립출판 서점에서 옛날에 좀 모으고 샀었던 책들이거든요. 노트나 그 북클럽에서 받았던 잡동사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 페미니즘 도서 중에서 난 좀 너무 어렵다, 페미니즘에 관련된 게,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책인데, 보통 페미니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반박해주면 좋을지 오해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 같은 걸 좀 적어놓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쉬운 편이고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나도 몰라서 공부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안에가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차별적인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정말 공부하기 좋게 그려놓은 책이라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가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조심하면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책이라서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책장은 전부 다 보여드렸고, 이제는 저의 독서템을 조금 추천을 해드려 볼까 해요.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북커버를 잘 안 써요. 지금도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의 높이나 두께가 뭐 이런 게 다 다른데 북커버를 그때마다 다 바꿔서 쓸 것도 없기도 하고, 그게 좀 잘 안 맞는 것도 좀 보기 싫고, 이래서 저는 북커버를 아예 안 쓰거든요. 요거를 책 표지 앞에다가 감아서 갖고 다니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여기 밑에 통과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 한 다음에 이 남은 거를 여기다가 딱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샤프랑 책에 붙일 수 있는 인덱스 같은 거랑 간단하게 부착시킬 수 있는 포스트잇 메모지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쓰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독서 노트 같은 거를 쓰실 텐데, 저는 따로 좋은 문장을 적어놓는 노트는 있는데 독후감 같은 용으로 쓰는 거는 요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되게 잘 썼거든요. 글입다라는 곳의 제품인가 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 한 장 한 장 되어 있어요. 카드처럼. 그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쓰면 좋은 점은 쭉
모아놓으면은 내가 대충 이렇게 넘겨가면서 어떤 책의 후기를 어떻게 썼는지 찾아보기가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아쉬울 수 있어요. 다 쓰고 나서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 근데 대신 또 좋은 점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노트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여기 앞면에 이렇게 그냥 꽂아가지고 다니기가 되게 편해요. 이런 카드 형식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들었던 문장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필사처럼 다 적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꼬리표 쳐서 뺀 다음에 내 생각 같은 거 좀 적기도 해요. 이거를 잘 쓰실 분도 있지만 불편하게 여기실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거는 저처럼 좀 라이트하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독서템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책갈피 같은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서야 보여드리는 제품인데요. 바로 끈갈피입니다. 이게 열록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사실 제가 이거 이제서야 알려드리는 건 조금 늦은 거거든요. 제가 이미 작년부터 이거 꾸준히 모으고 있었어요. 이 열록 끈갈피가요. 티켓팅 해야 되거든요. 너무 예뻐서 1, 2분 안에 다 매진돼요. 그래가지고 티켓팅할 때 내 경쟁자가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도 인스타나 저기 다른 안고독방 같은 데서만 슬쩍슬쩍 정보 흘리고 이제서야 소개해드리는 점 조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내가 이쁜 걸 사고 싶거든. 그거 연두색은 예전에 그 지원이가 유즈가 선물해준 거라서 열록 제품 아니고 그냥 선물 받았던 네잎클로버가 이렇게 귀엽게 있는 제품인데 열록 거는 그냥 퀄리티가 압살이에요. 열록이 되게 이 꽃의 부자재들을 어디서 떼오시는지 너무 예쁜 아이들을 구해오셔서 모합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꽂아서 얘를 밖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꽃이 대롱대롱 있는 끈갈피가 됩니다. 그리고 열록이 그 계절별로 꽃이 바뀌어요. 또 사람 미치게 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능소화거든요. 능소화 하나랑 이게 지금 사실 이 중간에 은행잎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쓰다가 은행잎이 떨어졌어요. 작년 가을에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게 근데 수선화였는지 갑자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게 진짜 최고 존엄하게 예뻐요. 이번 최근 마켓에서도 제가 2개를 성공을 해가지고 꽃하고 다른 거 하나 이렇게 2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열록 끈갈피는 제가 아마 꾸준히 구매를 할 제품이고 이 모으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책갈피 모음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예전에 친한 동생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끈갈피 말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갈피 같은 거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모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읽는 병렬 독서 책에다가 다 끼워 넣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책갈피만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첩 같은 거거든요. 사진첩 같이. 책갈피가 워낙 뒹굴뒹굴 놀고 있는 게 많아서 저는 요 모음집에 싹 놓고 필요할 때 빼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 독서템 쓰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는 밑줄 칠 때 뭐 색연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형광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언제 어떻게 알라딘을 팔지도 모르고 어떻게 책장에서 간직할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연필이나 샤프로 그 밑줄 치는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포인트 오브 뷰에서 산 제품인데 진짜 얇고 작고 아주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볼펜 타입이 있고 샤프 타입이 있는데 전 샤프 타입을 샀거든요.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씁니다. 이걸로 글씨를 오래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너무 얇고 작아서 그냥 밑줄 이렇게 가볍게 치는 정도로는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이걸 제가 부산에서 사긴 했는데 포인트 오브 뷰에서도 봤거든요. 그냥 이 연필인데요. 뒤에 지우개가 달린 친구예요. 근데 일단 생긴 게 너무 클래식하고 예쁘게 생겨가지고 잘 쓰고 있고 연필이 주는 특유의 뭉툭함과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촥 밑줄 쳐지는 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가지고 요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연필은 갖고 다닐 때 이런 연필집 같은 거 필요하거든요. 다 이렇게 흩날리니까 적히고 막 긁히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 이렇게 꽂아서 항상 보관을 하고 있고요. 아 이제 그 거치해서 책 볼 때 쓰는 독서템을 좀 보여드릴 건데 맥킨? 이라는 브랜드의 그 독서 거치대예요. 근데 이거 완전 이렇게 되게 묵직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집에서 항상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노트북도 올려도 튼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노트북보다는 저는 책을 다 올려서 읽고 이렇게 양쪽에 책 페이지 고정하는 것도 이렇게 빼서 자유롭게 움직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360도 돌아가요. 위치 조정이 너무 쉽게 가능해가지고 요거 진짜 너무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유주한테 받은 거지만 진짜 집에서 독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 독서대 앞에 설치해놓고 밥 먹으면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치해놓고 보지 않고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기 좋은 문진 같은 느낌의 북 스토퍼
있거든요. 이렇게 피면 얘가 자꾸 이렇게 헐렁헐렁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여기 무게추가 이쪽에 있거든요. 좀 묵직한 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 찝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안 넘어가게 고정시켜주는 문진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동그란 문진이 사실 예뻐가지고 많이들 판매하시고 또 그것도 많이 쓰실 수도 있는데 전 동그란 문진이 고정이 안 되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요 북스토퍼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이것도 진짜 추천드려요. 이것도 지원이가 선물을 해준 건데 아까 그 맥킨 제품보다 훨씬 가볍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책 받침대예요.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높게, 중간, 이렇게 낮게. 아까 요 맥킨 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막 조절이 됐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고 요 양옆은 조절은 안 되지만 얼추 그래도 가지고 다니기에 무게도 너무 가벼운데 이 정도면 퀄리티가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접을 때는 접고 얘를 들어 올린 다음에 접고 이렇게 펴주시면 끝!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입니다. 사유사의 북레스트예요. 이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거든요. 집에 인테리어 분위기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대는 좀 있는데 되게 유용해요. 조금씩 읽던 책을 이렇게 책장에다 잘 보관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막 여기다가 저기다가 막 흩어지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읽고 있는 책들을 여기다가 착착착착 쌓아놓고 현재 읽고 있는 책 딱 멈출 때는 그 부분 펼쳐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너무너무 좋고 근데 제가 이사 오면서 지금 약간 이 색깔의 조합이 살짝 안 맞아가지고 좀 다른 곳에 좀 배치를 시켜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고심 중인데 아무튼 요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인테리어 겸 책 보는 거 이렇게 수납하는 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책 좋아하는 분들 본인이 구매를 하시는 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이사 와서 첫 영상으로 저의 책장을 한번 쓱 투어해보고 꽁꽁 숨겼던 저의 독서템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저처럼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또 책도 영업이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